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포켓법을 근간으로 해서 인조가 직면한 정당성의 한계와 정치적 역량의 문제를 수진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포켓법이 참 지금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 4차 산업혁명, 아마 이번 달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컨퍼런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플래카드에 걸리지 않은 유일한 컨퍼런스가 저희 오늘 이 컨퍼런스일 정도로 4차 산업 빼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두인데요. 그 선두주자에 있는 영국에서도 핀테크 같은 부분들을 지난주에서 가서도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하는 질문들,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서, 규제 등에 대한 질문에 아예 질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포켓법과 관련된 주제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진영 교수님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켓법 발표를 맡은 소진영입니다. 저희는 정치학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사를 역사로서 읽는 것, 철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 것과 정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을 배제하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맥락이 정치의 결과나 정치가의 결정을 모두 정당화해준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없게 됩니다. 또한 정치가들은 역사적 사건들의 측면에서 내리는 결단들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조의 정권은 그 태생부터 권력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홍적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광해군을 폐위했었던 그 명분이 인조 자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인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존재한다라고 해도 인조가 정권 초기에 보였었던 정치가로서의 역량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조관점과 인조의 정치적 정당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풍재혁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먼저 이제 광해군 폐위의 근거가 곧 인조의 정치적 정당성이자 인조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모살제, 명나라에 대한 배신, 옥사로 인한 왕실 및 정치 기반의 이탈, 문치주의 시스템의 붕괴, 궁궐공사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관료제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과중한 조세와 부역.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해군을 폐위한 근거였기 때문에 인조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매끄럽지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 결정하고 정치적 정당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치는 정당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권력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통치 규칙들과 합치해야 하고, 통치의 규칙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공유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통치자가 언급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배자들의 특정한 권력 관계에 대한 동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권력이 기존의 통치 규칙들과 합치돼야 된다는 것은 성리학적인 윤리, 그러니까 성리학의 틀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를 지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안민을 해야 된다든지 중화 질서를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통치 규칙들을 왕이 어기게 될 경우에 왕은 불법적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치 규칙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당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통치 규칙들하고 합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권력을 담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치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정치가들은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치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정당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피지배자들의 동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하고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해군 폐위의 근거들이 1번과 2번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인조는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조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이 1, 2, 3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호패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패법은 기본적으로 16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채우는 거죠. 자, 이 호패법이 어떻게 해서 시행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는 단정 시에 명에 대한 의리와 후금에 대한 대립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자신의 그 정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금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었죠. 당연히 이거에 난 아까 설명을 드리셨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조선에서 필요했었던 것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군정들을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수가 있었죠. 잠시 호패법을 보시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들이 호패이고요. 위에 있는 나무로 만든 호패들은 보통 일반적인 백성들이 차는 호패고, 밑에는 그 사대부들, 특히 이제 반려들이 차는 호패들이 이제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호패법은 조선시대 16살 이상의 남성들이 차고 다녀야 되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거기 호패에는 착용자의 신분, 지위, 거주지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담겨 있고요. 호패법의 목적은 호구를 파악하고 유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없애고 각종 국역, 그러니까 조세와 뭐 국방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 호패법이 시도가 되었지만 결국은 다 중단되고 숙종 이후에서야 이제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잠깐 호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호패법은 국가의 입장에서 호패법을 생각하는 것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호패법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달랐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질서 있게 조직하고 통치하기가 쉽도록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통치수를 구사하는 이유겠죠. 반면에 사회는 혹은 백성들은 국가의 행정과 조직을 자신들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는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국토 구석구석을 행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상당히 있었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봐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왕권이 강했다라고 생각되었었던 태종이나 세조대에도 호패법이 시행되기 어려웠었던 것들은 이유는 백성들의 저항과 불법적인 이탈을 국가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그냥 일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대부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호패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호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패법이 인조대에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광해군대에도 이미 호패법이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역시 후금의 성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즉위 초기에는 호패법 실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패법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당시 백성들은 면역과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에게 축탁해서 공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세력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구, 즉 노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법들이 발효가 되면 백성들은 조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비가 되면 국가는 국가재정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파악해서 공권력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후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대에 그렇다면 왜 후패법이 잘 안 됐느냐?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실록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인심을 살펴보건대 새로운 영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보기만 하면 서로를 헛소문을 퍼뜨려 기필코 폐지한 뒤에야 그만두므로 조정 역시 동요됨을 면치 못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정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서 정책을 내놔도 여론에 의해서 폐지되는 일이 조선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 여론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후패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대에는 이 반대 여론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가혹한 조목과 사법적인 해결들을 통해서 반대 여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주연자법이라든지 통행증 발급, 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게 됐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증명서가 필요하고 자기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려면 불시에 검문해가지고 호패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점점 여론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조목을 삭제하고 안무사를 파견해서 설득을 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후패법을 홍보하고 조세를 축소해줘가지고 후패법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여론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대 관료들은 이 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한번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걸 폐지하게 되면 국가의 권위가 사실은 흔들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광해군은 200년 동안 성공한 적이 없는 제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비용을 낭비하고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조대의 후패법도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인조 역시 후금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을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조대의 관료들은 후패법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후패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료들하고 인조하고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특징만 유공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군정이 형편없게 됐는데 이미 흩어진 백성들을 뽑아 모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패법을 시행한다면 군사를 뽑는 일에 당연히 있게 될 듯합니다. 그냥 후패법을 시행을 하면 국가가 인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패법을 하자고 하니까 인조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듯이 인심이 안정되지 못한 때를 당하여 후패법을 시행한다면 소유스러운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내 정권에 대해서 인조 정권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지금 후패법을 하면 더 여론이 안 좋아져서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이 상실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인조의 이런 말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한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인조가 이야기라는 당면한 대사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인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당면한 대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성을 구휼하는 일, 다른 하나는 적을 토벌하는 일.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건 후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사실은 이 정권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조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숙명 대금을 위한 군사력의 확보라고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와 안민과 구율이라고 하는 내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조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료들과 인조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관료들은 호패법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관료들이 호패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법의 필요성입니다. 호패법은 국가가 인구와 그 인구의 사회적 직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조세를 수취하며 군정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특히 후금의 침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군량과 군대를 동시에 조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호패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이 관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세의 평등성입니다. 조세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호패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군역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당시의 관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관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패법을 행하면 온 나라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균등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 나라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없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사대부들 중에서 노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반집에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비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호패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패청에서 그럼 사대부들 중에서 노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서 군역에 집어넣을 것이냐? 시험을 봐서 시험에 떨어지는 애들은 군역에 다 집어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은 광해군 시대의 심의수라고 하는 관료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심의수를 전 세대 사람이긴 하지만 인용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균등한 조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재물이 적은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균평하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한다 하셨는데 민역이 불균평하기가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호들은 국가의 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종신토록 안락을 누리니 고락의 차이가 너무도 현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심의수가 호패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도의 타이밍입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제도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법제 시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그 당시의 관료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타이밍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관료들은 인조가 즉위한 직후에 호패법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시간이 좀 지났죠. 지났지만 어느 정도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최명길의 이야기는 호패법 이전에 그 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최명길의 말입니다. 이제 농사가 조금 잘 되고 경내가 조금 안정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일어서는 안 될 기회로 수월이라도 늦을 경우 이미 때늦은 한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기의 말입니다. 지금은 먼저 호패법을 시행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반정한 초기에 곧 시행하였으면 두어 달 안에 일을 마쳤을 것인데 이미 좋은 기회를 잃었으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다 팔짱만 끼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끄러울 것이 염려된다면 먼저 사족에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양민에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천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러면 질서가 잡혀 자연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책 시행과 국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의 시행에는 정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도망자 죽은 자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고 변방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궁궐을 호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군적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민심도 갈수록 흩어지는데 호방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무리가 조정보기를 어린아이 장난처럼 여겨 정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비난부터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후패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시행을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를 이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법이 아니고 국가에도 좋지 않은 법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왕이 그 말에 너무 현혹이 돼서 시행해야 될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극한 대책을 행하기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뜬 논의에 흔들리는 바가 없음 뒤에야 국사가 거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조는 왜 후패법 시행을 주저했을까요? 인조는 후패법보다 군정법이라는 법을 선호했습니다. 후패법은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노비들을 찾아서 양린으로 만들고 양반이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군적에 넣음으로써 소요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조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이괄해난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반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많은데 백성들이 더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자기의 정당성이 굉장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후패법처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없는 사람까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세가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후정법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조세를 매기는 거지만 이거는 국가가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법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인조의 타이밍은 관료들과 다른 타이밍이었어요. 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관료들은 한시라도 빨리 후패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인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패법은 때를 헤아려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올해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 내가 지연시킨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조는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을 시켰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책 시행의 실패는 왕이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책을 관료들이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주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실패하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들과 달리 정책의 장점과 효율성만 듣고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정책이 실패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관료들과의 논쟁 끝에 인조는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1년 반 전인 1625년 7월 20일에 후패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정법이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빨리 군량과 군정을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판단되는 후패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한번 법을 시행하기로 결심을 하자마자 인조는 이번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법의 위배와 법의 사법적 판결이 너무 이제 갭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호패 한 번 잃어버리면 장 100대 형벌을 받습니다. 호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중에 40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거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과격하다고 사형의 대안으로 육형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문신 새기는 거거든요. 호패법 잃어버렸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이런 거랑 귀를 자르거나 문신을 새기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과격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패법을 비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진사 안유신이라는 사람을 근거 없이 유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적
후배법 판단은 조선의 법 관행상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인조는 후배법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후배법 운영, 원래 모든 법들은 한번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예측한 대로 잘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는 그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서 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가 당연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적에는 등록해도 군적에서는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상세 아동인데 군적에 들어가 있다든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양민들이 천민이 된다든지,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법이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시행착오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정묘란까지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렸는데 제가 몇 장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호패법 추구 방식은 결국 인조가 가장 고민했었던 안민이라는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원익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그 신화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능력 있는, 오래된, 그 경험이 많은, 제 논문을 보시면 거기에 이원익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원익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민심을 얻는 데 있는데 인심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조가 후배법을 추구하는 방식이 결국은 인심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고민해서 후배법을 시행을 늦추려고 했었던 건 인심을 얻으려고 한 건데 결국은 인조의 후배법 추구 방식은 인심을 잃게 되는 거죠. 동일한 문제 제기를 김장생도 합니다. 김장생 역시 인심이 흩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지적을 하냐면 조정에서는 외구만 염려하고 민심의 동요가 적국의 병보다 참혹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 국방을 강화하더라도 국내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민심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가혹한 사법적인 처벌로는 인심을 안정시킬 수도 없고 여론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실록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조나 아니면 인심을 강조하는 이원익이나 김장생이나 이준이나 혹은 후배법을 주장했었던 최명민이나 이규등이 모두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즉 백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굉장히 이성적이고 관료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과 이익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배법이 백성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두려움이 인조를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호배법이 이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인조로 하여금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배법을 시행하게 한 거죠. 호배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방과 안민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법이었습니다. 인조의 조정은 그 상황에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됐었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했어야 됐습니다. 당시의 관료들은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국방과 통치가 모두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법이 반드시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도 늦었지만, 이 법이 시행된 시기도 늦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혼란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설득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백성들과 연대하는 방법이나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보시면 호배법을 폐지하고 정묘호란 직후에 호배법의 실패를 인정하는 인조의 교서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내가 잘못했다, 호배법 잘못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호배법이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조에게서 그러니까 안민을 주장한 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안민이라고 하는 것,
혹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토대입니다. 정치의 정당성은 인심으로부터 나오죠. 하지만 인조는 너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모두에게서 사랑받을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민 위에 서 있는 자는 진흙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민들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군주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조 왕권은 아까 홍재욱 선생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만이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조의 정권도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간정이 규정한 정당성들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본인도 적장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통성의 한계가 있었고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모두 인조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인조가 적어도 호pe법에 관련해서 정치가로서의 덕을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왜 정치적으로 적합한 선택인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가를 좋은 정치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